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 강의 제10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중단원이 2개나 끝났고요. 이제 지구의 역사 단원이죠. 큰 단원이 하나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교과서 47페이지가 되는데요. 자, 질문을 보게 되면 여러 지층들이 있겠죠. 지층에 나타난 어떠한 특징으로 과거의 퇴적 환경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지층을 이루는 퇴적물의 종류와 크기 변화, 그다음에 퇴적물이 만드는 줄무늬, 암석의 색 등으로 퇴적 환경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어떠한 건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퇴적이라고 했죠? 퇴적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 다 배워왔던 건데, 퇴적암은 지표의 암석이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잘게 부서지면 이제 퇴적물이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낮은 지역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물과 바람에 의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흐르는 물, 유수와 또는 이제 바람에서 이동을 해서 운반이 되고 쌓여진 다음에 그게 이제 굳어지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암석이 되겠죠. 그게 퇴적암이 됩니다. 그럼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크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속성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퇴적물이 쌓여서 암석이 되는 과정을 속성작용 이렇게 불러주는데, 책에 따라서는 요 퇴적작용을 뭐 빼고 다짐과 또는 교결만 가지고 속성작용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참고하다 보니까 퇴적작용도 있어서 같이 집어넣어 봤습니다. 즉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먼저 퇴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퇴적작용, 운반된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을 속성작용 중에 퇴적작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다짐작용, 퇴적물이 쌓이면 계속해서 쌓이면 먼저 쌓인 퇴적물들은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쌓인 퇴적물들에 의해서 눌리겠죠. 퇴적물이 눌려서 공극이 줄어들게 되고 이 공극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 즉 여러분들 한 여름 같은 때 가족끼리 바닷가 뭐 이런 데 가봤을 거예요. 거기 모래를 갖다가 모래로 뭔가 만들고 할 땐 눌러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다짐 작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지면 다 암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결 작용. 요 다져진 그 퇴적물 입자들을 갖다가 묶어주는 그런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주로 지하수에 녹아 있는 물질들인데요. 퇴적물 입자들을 결합시키는 과정까지 거쳐져야 이제 암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퇴적암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생성 과정에 따른 분류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쇠설성 퇴적물, 퇴적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그런 퇴적암이 될 거예요. 쇠설성 퇴적암은 쇠설성 퇴적물이나 화산 쇠설물이 굳어진 퇴적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퇴적암은 떠오르는 그런 퇴적암들은 다 쇠설성 퇴적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쇠설성 퇴적물들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여감, 강력암 또는 더 작은 사암, 가장 작은 이암 셰일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고요. 쇠설성 퇴적물이 아니라 이제 화산 쇠설물로 만들어지는 퇴적암은 화산암괴, 화산암괴가 굳어져서 화산 강력암. 좀 다르게 같은 강력암이 아니라 앞에 화산을 붙여준 거죠. 다음에 화산력, 이건 이제 뭐 라필리의 응회암, 그냥 응회암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제주도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응회암들은 거의 화산재로 만들어진 응회암들이고요. 화산력, 좀 이제 입자가 더 큰 애들인데, 입자가 더 큰 물질들이 퇴적이 되면 라필리 응회암 이렇게 불러주고요.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화산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응효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수능이나 이런데 응효암들. 다음에 퇴적암의 종류를 이제 퇴적 물질의 종류로 구분하는데 두 번째 유기적 퇴적암. 유기적 한 말 그대로 딱 뭐가 떠오르냐면 생명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껍데기나 골격이 쌓여 굳어진 퇴적암으로 석회암, 척트, 석탄 등이 있다. 석탄도 물론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석탄이 되는 거죠. 바로 석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세 번째로 화학적 퇴적암. 물속에 녹아있는 화학 성분이 가라앉아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암염, 석고, 그다음에 석회암, 척트. 이 석회암과 척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기적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화학적에도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껍데기나 뭐 골격 이런 것들도 그대로 쌓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용해가 된단 말이죠. 여기 보통 바닷물 같은데 용해가 되고 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침전 석출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하면서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서 암석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석회암과 척트 같은 경우는 유기적에도 들어가고 화학적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 환경을 갖다가 알게 되는데요. 이 퇴적 구조를 보게 되면 층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줄무늬를 층리 이렇게 불러주는데 층리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올렸어요. 보기 좋게. 크게 네 가지의 퇴적 구조가 있는데 점이층리, 사층리, 연흔, 건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이제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아래로 가면서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양한 입자의 크기가 물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먼저 퇴적되는 거, 먼저 가라앉는 건 아무래도 입자의 크기가 큰 무거운 퇴적물들이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입자의 크기가 크고 위로 가서 점점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퇴적 구조를 갖다가 점이층리 이렇게 불러주고요. 점이층리는 주로 퇴적물이 깊은 호수나 바다에 쌓일 때 나타난다. 즉 점이층리를 통해서 과거에 여기는 퇴적이 잘 이루어졌던 바닷속이나 또는 호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층리. 사층리는 요 사라는 말이 지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는 뭐냐면 경사졌다 이런 뜻이에요. 층리인데 사층리니까 경사진 층리. 그래서 기울어지거나 엇갈린 모양의 층리가 나타나게 된다. 보게 되면 경사가 있죠. 이렇게 이면에 대해서 경사가. 그래서 기울어지거나 엇갈린 모양의 층리를 우리는 사층리 이렇게 부르고요. 사층리 같은 경우는 뭔가 흘러갔다 유체가 이동을 했다는 건데 물 또는 바람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물이 흐르거나 또는 바람이 불게 되면 사층리가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적물을 여기서 보면 물이나 바람의 일정한 흐름에 따라 퇴적물이 공급되거나 흐름의 방향이 바뀔 때에도 나타나게 된다. 다음에 세 번째 연흔인데 연흔은 표면에 물결 자국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연흔은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저기 동해안은 잘 안 나타나는데 서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죠. 갯벌 근처에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물의 흐름이나 파도에 의해서 표면이 물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즉 높낮이가 이렇게 보게 되면 높낮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옆면을 찍은 게 아니라요. 지금 점이층리와 사층리는 이 노두의 절단면 옆면을 보게 되는데 연은은 옆면이 아니라 위에서 본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물결 자국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열.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진 것 같은 무늬가 뭐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뭐 우리 흔히 가뭄 들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건조한 시기에 공기 중으로 노출된 표면이 갈라져 생기게 된다. 다음에 다른 퇴적물이 채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건열은 흔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서 발달하게 되냐면 뭐 진흙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건조해졌어요. 그럼 수증기가 날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바닥에 있는 퇴적층이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비해서 오므라들면서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 뭐 이렇게 생각해서 건조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건조한 지역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충분히 건조하지 않았었죠. 그랬다 갑자기 건조하게 변하는 경우, 물이 증발이 빠르게 일어난 경우에는 건열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퇴적 구조를 보게 되면 네 가지만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퇴적 구조를 보게 되면 퇴적 환경, 이 퇴적물이 쌓일 때의 환경과 다음에 하나 더 보게 되면 지층의 역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점이층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입자가 큰, 위쪽에 입자가 작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감소한다. 여기 나와 있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그 노드 절단면을 보게 되면 입자 크기가 아래가 자꾸 위가 큰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아래쪽에 무거운 물질들이 먼저 쌓이게 될 텐데, 반대로 나온 경우는 이 점이층이 나타나는 지층 자체가 역전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의 환경과 지층의 역전도 알 수 있게 된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퇴적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퇴적 환경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교과서에 49페이지에 있는, 자, 호수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우리 퇴적 구조가 네 가지 있었죠, 그렇죠?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천에 퇴적물이 쌓이는 곳으로 점이층리, 건열, 연은이 발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빙하에서는 여감이 형성된다. 빙하가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보다 더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빙하가 이제 엄청 거대하죠. 이 거대한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바닥에 있었던 이제 암석들을 갖다 이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암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음에 범람원이 있는데요. 범람원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사회 시간에 평소에 이제 평소에는 이제 물이 없는 곳인데 갑자기 큰 비나 강수량의 증가로 인해서 그 물이 넘치는 거죠. 넘치는 곳 범람원. 범람 같은 경우는 홍수 발생 나오죠. 홍수 발생으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서 퇴적물이 쌓여서 여기도 사층리, 건열 등이 형성이 된다. 건열 같은 경우는 물이 없다가 생겼는데 다시 또 증발을 하니까. 다음에 사막에서는 사층리가 아까 사층리는 뭐 이동이라고 그랬죠. 유체 이동. 바람에 의해서 사층이 발달할 수 있고요. 다음에 사암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륙대와 심해에서는 대륙분과 대륙 사면의 퇴적물이 이동하여 쌓이는 곳으로 점이층리가 발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이층리를 가지고 심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호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심해에 점이층리가 발달한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다음에 사층리와 사암이 형성된다. 해변, 여기는 이제 모래사장들이 있죠, 그렇죠? 바다에 보면 모래사장. 그다음에 삼각주는 이제 강하구에서 나타나죠. 강하구에서는 하천과 바다 만나는 곳으로 사층리가 형성된다. 물이 한 방향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니까 그 방향에서 사층리가 형성된다. 그다음에 해안과 대륙붕 이제 수심이 얕으면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죠. 이렇게 대륙붕에서는 조류의 작용으로 층리가 넓게 발달하고 연은이 형성되기도 한다. 물이 이제 빠졌을 수면이 이제 낮아지면 연은이 발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면서 아까 속성작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극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공극은 뭘 공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퇴적물들 사이의 틈이에요. 틈인데 공극과 집안 액상화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집안 악상화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 이 내용을 집안 액상화에 대한 내용을 미로스쿨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